영동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소식이 대선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앞서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도 단일화를 하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거대 양당 구도가 더욱 짙어졌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사전투표 첫째 날인 어제 투표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여야 후보들의 단일화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1, 2부에 걸쳐서 여야 단일화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죠. 김정희 캐스터. 네, 아무래도 주 초반 3일절 연휴로 길게 쉬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 걸까요? 오늘은 집에서 쉼을 택하신 건지 고속도로 상황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이 삼척과 강릉까지 번지면서 진화 작업 때문에 통제 중인 구간이 있습니다. 동해선의 동해나들목과 옥계나들목 사이 양방향으로 지날 수가 없는데요. 속초 방향으로 가실 분들은 동해나들목에서, 삼척 방향으로 가신다면 옥계나들목에서 국도로 우회해 주셔야겠습니다. 건조한 날씨에다 바람까지 강해서 불이 났다 하면 빠른 속도로 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차량 화재 사고는 물론 각종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또 화재 사고의 경우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진화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인 소방차가 보인다면 양보 운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 방향 정체는 경기권 위주로 이어지긴 하지만 극심하진 않습니다. 영동선 강릉 쪽은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8km 구간,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은 남양주요금소부터 화도 사이 정체만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경부선 서울 쪽은 양재부터 반포 사이 통과가 오늘도 가장 어렵습니다. 반대 부산 쪽은 충청권이죠. 천안휴게소부터 옥산분기점 사이로 7km 구간만 밀릴 뿐 그 외에는 큰 불편 없겠고요. 서해안선 목포 방향은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사이로 5km 구간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정희였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하죠.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신규 확진자는 25만 4,327명이었습니다. 최다 기록은 어제였거든요. 어제는 26만 6,853명이 나왔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숫자가 1만 2,500명 정도 줄어든 숫자예요. 예. 소식 전해드릴 때마다 한 주 전 혹은 2주 전하고 비교를 해드리고 있었는데요. 매우 가파르게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6일에는 16만 6,200명이었거든요. 그리고 2주 전인 지난달 19일에는 10만 2,206명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나온 수치하고 각각 비교를 해보면은 일주일 전에 비해서는 1.5배 많은 거고요. 그리고 2주 전하고 비교하면은 2.5배 늘어난 겁니다. 네. 그리고 누적 확진자 수를 봐도 굉장히 가파르게 확진자가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누적 확진자가 300만 명을 넘은 게 지난달 28일이었거든요. 그런데 5일 만에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에 첫 확진자가 나오고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는데 걸린 시간이 2년하고도 18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년 좀 넘게 걸렸던 거죠. 그런데 최근 5일 동안 10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하하. 그리고 하루 사망자도 최다치인데요. 오늘 발표된 숫자가 21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망한 분들이 216명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위중증 환자도 896명이 발표가 됐는데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숫자보다 99명, 약 100명 정도 늘어난 숫자고요. 이렇게 위중증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중증 병상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53.5%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체 2,700개 정도의 중증 병상 중에 한 1,460개 정도가 가동 중입니다. 예, 막바지 고비를 넘고 있군요. 오늘부터 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약간 조정되죠? 네,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영업시간 제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의 방역 대책을 요약을 하면 사적 모임은 6명까지 그리고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영업시간이 밤 11시로 1시간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11시로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업종은 총 12개 업종이거든요. 다중이용시설인데 나열을 해보면은 식당하고 카페, 그리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그리고 또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PC방, 영화관, 공연장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행사, 집회하고 이런 종교 행사들 있잖아요. 접종 여부하고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규적인 종교 활동도 있잖아요. 예배 같은 것들이요. 네. 역시 접종 여부랑 관계가 없이 수용 인원의 70% 내에서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적 모임 인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즉 6명까지만 모일 수가 있고요. 적용은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네. 이제 대선 소식으로 가서 어제와 오늘 이틀이 사전 투표일인데 어제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였다고요? 네, 어제 사전 투표율 최종 수치가 17.57%였습니다. 숫자로 보면 전국 선거인이 4,419만 7,600명 정도 되는데 즉 4,420만 명 정도인 거죠. 그중에 776만 7천 명, 약 777만 명 정도가 어제 하루 동안 투표를 먼저 한 겁니다. 예.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게 2014년도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최고 기록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대선 첫날 사전투표율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지난 대선 때 첫날 사전투표율이 11.7%였거든요. 거기에 비하면은 5.76%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예. 그리고 뭐 이외에도 2020년 4월 21대 총선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때 첫날 투표율이 12.14%였거든요. 그보다도 역시 높고요. 또 2018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8.77%였어요. 그에 비하면은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네. 그럼 왜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높으냐? 일단 사전투표율 자체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영향을 준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하. 아무래도 사람들이 한 시간대에 많이 몰리는 걸 좀 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안 몰리는 때에 투표하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택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고요. 실제로 저도 사전 투표를 해보면 그 본 투표일보다 확실히 줄을 덜 서요. 맞습니다. 많이- 기다리는 시간도 짧죠. 그러니까 많이 몰린다 하더라도 사전 투표에 모이는 분들이 본 투표일보다는 좀 적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추세가 오늘까지 이어지게 되면 이제 최종적인 사전투표율은 30% 안팎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19대 대선 때 최종 사전투표율이 26.06%였거든요. 그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걸로 예측이 돼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 지역이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그중에 전남이 전국에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28.11%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죠. 그리고 전북은 25.54%였고요. 광주는 24.09%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높은 곳이 영남권이었는데 경북이 20.99% 그리고 이어서 경남은 17.09%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은 17.31%를 기록을 했어요. 예. 이번 주 최대 이슈는 역시 단일화입니다. 먼저 야권 쪽 단일화가 이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졌죠.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하고 대선 후에 합당한다. 전격 합의했죠. 네. 지난 3일 목요일에 전격적으로 아침에 두 후보가 단일화 공동선언문을 읽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전격적이라고 표현을 드린 게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굉장히 강한 표현까지 쓰면서 단일화는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후회한다라든가 아니면 또 윤석열 후보를 뽑으면 1년 안에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거다. 이런 표현까지 썼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2일 토론회를 마치고 나서 새벽에 두 후보가 각각 이전에 대리인으로 나섰던 국민의힘의 장제원 의원 또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하고 함께 장제원 의원의 매형집에서 함께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새벽에 타결을 이뤄내서 그 아침 오전 8시 30분에 발표까지 하게 됩니다. 네. 일단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원샷 통합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즉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의 후보 단일화는 물론이고요. 그 이후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은
인수위원회 과정부터 국민의당이 참여하기로 했고요. 또 정부도 공동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부를 공동으로 구성한다라는 거는 뭐 내각의 일부를 국민의당 인사들이 참여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인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차기 정부 인사와 정책의 계획도를 그리는 작업을 한다.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예. 이제 여기에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게 될지 이 부분도 관건입니다. 인수위는 총 24명으로 구성이 돼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축은 차기 정부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공유했어요. 두 후보가 약속을 한 게 미래지향적이고 개혁적인 국민통합정부를 수립하겠다라고 했고요. 그 가치로 5가지를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미래, 개혁, 실용, 방역, 통합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 중에 과학기술 중심 국가로 가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안철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의사가 반영된 그런 비전으로 평가가 됩니다. 예. 다만 이렇게 내용을 전해드렸지만 이제 함께 합당을 하고 또 인수위를 구성하고 공동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이런 이제 앞으로의 과정들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전제하에서요. 큰 틀에서만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나누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공동정부를 구성을 할 때 총리직이 안철수 대표가 맡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왜냐면은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을 할 때 자신은 국회의원을 해봤기 때문에 입법 활동은 해봤는데 대신에 행정적인 업무는 못 해봤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맞아요. 행정 업무 해보고 싶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위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급을 생각을 해서 내각에서는 장관보다는 총리가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고요. 뭐 이외에는 행정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는 선출직인 광역단체장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다 보니까 경기지사에 출마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도 있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 오늘부터 윤석열 후보 지원 유세를 함께 한다면서요. 그런데 네. 이준석 대표와의 앙금은 아직 좀 풀리지 않은 그런 모양새예요. 네, 원래 이준석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 사이 관계가 좋지 않았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그간에 SNS에 꾸준히 비판하는 글을 써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큰 틀에서 합의는 됐지만 구체적인 합당 과정의 실무적인 내용 같은 것들은 공개가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제 합당을 하게 되면은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텐데 이걸 가지고 이미 이준석 대표가 신경전을 시작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 발언을 좀 전해드리면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얘기거든요. 향후에 합당을 하게 되면은 이준석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공동으로 대표를 맡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을 받았더니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변화는 없을 걸로 보인다. 즉 이준석 대표 단일 체제로 쭉 그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그런 내용은 들은 바도 없고 협의의 대상도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고위원 일부를 국민의당에 이제 공유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도 그거야말로 당에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서서 단일화는 후보 간 단일화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당 지도부가 결정해야 된다. 일종의 견제성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합당은 당의 문제다 이거로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감정 섞인 발언도 일부 있었는데 이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관심 없는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잘 모른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그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어제 인간적인 대응이 참 항상 뭐랄까요 흥미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번 흥미롭다는 표현을 쓰면서 의례적으로 안철수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대표가 처음으로 공동 유세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장소는 경기 이천이에요. 근데 원래 당초에 국민의힘에서는 서울 노원에서 윤석열 후보, 안철수 대표, 이준석 대표 다 같이 참석하는 그런 행사를 기획을 했었거든요. 이제 노원이 다 연고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노원에서는 윤석열 후보랑 이준석 대표만 참여를 하고요. 또 경기 이천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빠진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대표만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노원에 안철수 대표가 오지 않은 거는 이준석 대표를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네. 세 사람이 함께하는 유세장이 나올지 이것도 관심사네요. 네. 자, 근데 그에 앞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랑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가 먼저 단일화를 했죠?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그간의 통합정부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 대상에는 윤석열 후보만을 제외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반윤석열 연대다, 반윤 연대다 이런 식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는 물론이고 김동연 후보 또 거기에 이제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후보에게까지 이재명 후보가 직접 전화를 해서 설득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물론 조원진 후보는 거절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 사이 공동선언이 지난 1일 화요일에 나온 거고요. 이제 어떤 내용을 합의를 했냐면 넓게 보면 정치 개혁안입니다. 특히 개헌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제7공화국 개헌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예. 개헌안에는 문건현 대통령제, 책임 총리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또 특히 20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가 올해 같이 치러지잖아요. 근데 대통령 선거,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지방선거에 이제 당선된 이들은 4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추기로 했어요. 대통령 예. 임기 1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금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런 것들에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내용을 보면은 앞서서 이재명 후보하고 송영길 대표가 내놨던 여러 가지 정치 개혁안이나 쇄신안이 있거든요. 이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단일화를 그 다음 날 김동연 후보가 사퇴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후보직을 그만둔 거죠. 그런데 다만 이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하고 민주당이 합당을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김동연 대표는 잠시 후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간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6분 지나갔네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주말 날씨와 도로 상황 알아보도록 하죠. 기상청의 박다효 씨. 네, 이번 주말 화재 예방에 더욱더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울진에서 삼척으로 번진 산불이 10년 새 최대 규모로 확산하고 있고요. 강릉, 동해, 영월, 부산 등지에서도 산불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상권은 50년 만에 가장 극심한 겨울 가뭄이 찾아왔는데 동쪽 지역에 발효 중이던 건조특보가 오전에 서울 등 수도권과 내륙 곳곳으로 확대했습니다. 강풍특보도 강원 산지와 전남까지 확대하면서 현재 중부지방과 경북, 전라 서해안 쪽으로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까지 순간 풍속이 20m를 넘는 강풍이 불겠고 강원 산지와 경북 동해안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때문에 소방청은 전국의 화재 위험 경보 중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를 발령했는데요. 불씨 관리와 야외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젯밤부터 올해 첫 황사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전국이 영향권에 들어있는데요.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로 높습니다. 외출하실 땐 꼭 보건용 황사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쾌청하지만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서울이 5도, 대전, 광주 8도, 대구는 1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6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한나 씨입니다. 네, 지금 도로 곳곳으로 돌발 구간들이 많은데요. 먼저 서울 시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동호대교 북단 부근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어서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또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올림픽대교와 잠실 철교 사이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어 부근으로 정체고요. 반대 잠실 방면으로는 성수대교를 지난 지점에서 사고가 나서 반포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또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으로도 월계 1교부터 노원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역시 작업 여파 때문입니다. 고속도로는 동해고속도로입니다. 동해 나들목에서 옥계 나들목 사이가 산불로 인해서 양방면으로 도로가 전면 차단됐습니다. 미리 국도로 우회 운전하시는 게 좋겠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남풍새 나들목 1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남풍새 나들목부터 6km 정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 조남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서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는 뉴스 따라잡기.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이번 한 주는 여야의 후보 단일화가 가장 큰 이슈였죠. 여야 단일화 관련해서 두 분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후보를 사퇴했죠.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대표부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연입니다. 예. 왜 마음이 바뀌셨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제가 그 시대 정신으로 내세웠던 기득권 깨기,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정치 교체라고 하는 가치를 가장 그 현실적으로 그 추진에 옮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현실적으로 제가 뭐 그 지지율을 많이 높게 받지 못하는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와 같은 기득권 개혁와 정치 교체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가장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뭐 몇 달 전에 후보 출마하시고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지지율 얼마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사퇴 안 하실 건가요? 분명히 그렇게 여쭤봤고 끝까지 네. 완주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도 저를 지지했던 저희 당원들이나 지자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또 드렸고, 당에 뭐 여러 가지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긴 했습니다만 죄송하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6개월 정치하면서 예. 가장 내세웠던 이 기득권을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없겠다는 생각하에서 정치 교체를 이재명 후보와 세 차례 만나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하면서 예. 이것을 가장 현실에 옮길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재명 네네. 후보랑 만나서 이야기할 때 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뭐 총리 자리나 뭐 이런 거 약속 받으신 거 없으세요? 그런 거 없고요.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정치공학이나 선거 유불리로 이렇게 힘 합치고 떨어지고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면은 저부터가 그 거부 반응을 일으켰을 거예요. 제가 추구하는 예. 이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문제의 해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깊이 있는 토론을 했고 그 진정성을 느끼고 이렇게 함께 이것을 실천에 옮기자는데 국회에 약속을 했던 거고, 공동선언 내용을 보시면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이 타임 스케줄까지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예. 그런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초반부에는 꽤 러브콜을 보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그 이재명 후보와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도 사실은 뭐 얘기가 있었고요. 예. 저는 그 두 쪽에서 다 그런 얘기 있을 적에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을 제시를 했고, 물론 단일화를 전제한 건 아니지만은요. 예. 그런 대화에 임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가치나 방향보다는 함께해서 좀 선거 이겼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뭐 그런 생각이 아주 없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나라에 대한 얘기들, 뭘 먼저 고쳐야 될지 이런 점에서 상당히 그 의견 일치를 받고 추진 의사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깨기, 정치 교체라고 하는 가치를 제시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거 함께 하겠다라는 의사 표시가 없었군요. 뭐 그냥 뭐라고 할까요? 총론적으로는 좋은 얘기라고는 하지만은 예. 그것을 정말 가치를 부여하는지 또 추진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반면에 이재명 후보도 양당 구조 깨는 얘기를 했길래 제가 두 번째 만나서는 이렇게까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후보께서 거대 집권 여당의 후보가 어떻게 양당 구조 깨는 얘기를 하냐. 예. 나는 그 진정성을 믿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민주당에서도 변방에서 시작을 했고 자기가 이것을 깬다고 생각하는 의지, 생각, 철학,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 이런 걸 하면서 상당히 저는 신뢰가 쌓였다고 생각을 했고 함께 하여튼 이것을 만들자 하는데 의기를 투합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합의된 게 개헌하겠다. 대통령 그렇습니다. 임기도 1년 단축하겠다. 또 그렇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등등의 입법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네요. 그렇습니다. 개헌 같은 경우도 만약에 당선된다면 1년 내에 국민들이 동의하시는 합의안 만들고 자신의 임기를 1년 단축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저하고 동의를 했고요. 예. 또 각종 선거법이나 정치개혁 법안도 인수위가 만들어지면은 취임 전에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자 하는 시간표까지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에 대한 의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물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72석 되는 거대 정당이긴 합니다만 네네. 개헌하려면 이 국회에서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정치 관련 법은 특히나 야당과의 협조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동의 안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국민의힘도 같이 좀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 진영이나 어느 한 그 이념 싸움이 아니고 국가를 위한 일이고 이 정치판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제가 정치 시작한 이유였기 때문에 예. 야당도 같이 설득해서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야당과 다른 소수당이 좋아지는 그런 점을 설득을 해서 또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또 야당은 또 같이 하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요 단일화도 있기 전에 먼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정치 교체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네네. 피력했고 뭐 당에서도 의원총회 통해서 다 추인을 하고 이러면서는 사실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등등한테도 함께 하자고 이제 제안한 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저쪽으로 갔네요. 그죠? 그 의총에서 의결하기 전에 이미 저희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제시한 내용을 이쪽에서 많이 수용을 한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와 세 차례에 걸친 회동을 통해서 가치에 대해서 합의를 봤고요. 윤석열 후보와 안 후보는 아주 그 전광석화처럼 이익에 연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의 그 승리를 위해서 아마 그 이익 연대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희가 냈던 대안들은 제도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고 저희는 또 새로운 물결당은 합당도 거부했어요. 맞아요. 그 기득권에 편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안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 개혁 얘기는 전혀 없고 예. 합당하겠다고 하면서 다당제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자가당착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 정말 가치와 국민을 위한 연대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심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익 연대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은 각각 어떤 이익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그 이재명 후보가 저한테 물을 겁니다. 어떤 대한민국, 어떤 기득권 깨기, 어떤 정치 교체할 거냐 물을 거고요.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 물을 겁니다. 어떤 자리 어떻게 나눌 거냐, 권력은 어떻게 분점할 거냐, 이거 물을 거예요. 아마 이 점에서 그 큰 동기나 또는 그 목적과 내용에서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데 그 네. 윤석열 후보는 어떤 이익을 얻을까요? 대선 승리를 좀 더 가능하게 한다? 대선 승리를 뭐 어쨌든 닥치고 정권 교체, 대선 승리 그것을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요? 예, 예. 그런데 정말 이 단일화의 효과가 민심에 영향을 미쳐서 정권 교체 쪽으로 사람들이 더 갈까요? 제가 여기까지 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하.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단일화에 추구하는 가치와 이 내용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치를 따를 거냐, 이익을 따를 거냐, 가치 연대냐, 이익 연대냐, 예. 또는 대한민국 앞날을 위한 거냐, 아니면 선거에서 승리나 권력 나눔을 위한 것이냐 이걸 보신다면 저는 뭐 국민 여러분께서 그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닥치고 정권 교체 자신의 승리라고 하는 이익을 쫓은 것이라는 말씀이고, 네. 안철수 후보는 그러면 어떤 이익을 노렸을까요? 글쎄요, 제가 뭐 정치 초짜로 잘 알겠습니까만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자리라든지 앞으로 지방선거에서의 지분이라든지 또는 당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그냥 해봅니다. 네. 예, 총리 할까요? 글쎄요. 총리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고 대통령이나 총리가 되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이 예.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랑 같이 유세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충남 지금 예산에 와 있고요. 예. 어제부터 1박 2일이 충청권을 다니면서 지금 유세를 하고 있고,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그 일 잘하는 이재명, 그리고 김동연의 일머리, 합쳐져서 일이 되게끔 만들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정부의 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후보는 맥을 잘 짚는 분이니까 공급 대책 내놨습니다. 저는 일머리를 알고 시장을 이해하는 사람이니까 그와 같은 이 후보의 맥을 어떻게 하면 이 시장과 소통하면서 이 공급에서 예를 들면은 부지 문제, 시차 극복 문제, 재원 문제가 핵심인데 이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 맥잘 짚고 일 잘하는 이재명, 또 일모의 김동연 이렇게 해서 일이 되게끔 하는 그런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예. 우리 김동연 대표는 평생 경제 관료로 일하셨고 경제부총리까지 지내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예산, 재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해박하신 분인데 지금 네. 모든 후보가 뭐 이런저런 공약 다 내놓고 그 공약 이행하려면 돈이 뭐 엄청나게 드는데 재원 조달 방안은 잘 안 내놨다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와 양자 토론하면서도 그때는 이렇게 서로 연대하기 전이니까요. 공약에 대해서 돈은 다 따져봤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만 예. 토론을 마치고 또는 세 차례 회동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당선이 된다면 예. 공약 인수위 단계에서 그 제대로 한번 봐서 우선순위 정하고 예. 또 그 정리하고 이 공약을 전부 끌어안고 가는 게 실패한 대통령이 되는 첫 번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국민께 그 인수위 과정에서 예. 완전히 그 조율하고 우선순위 정해서 예. 진솔하게 얘기해서 정말 할 일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발라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약 또 제가 공통정부도 선언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비교의가 있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정말 할 수 있는 일 가지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 덜 들이면서 제대로 된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알겠습니다.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정치 6개월 하셨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개인 김동연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 그 어떤 선출지 어떤 자리에 대한 생각은 일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의 이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의 대한민국 시대 정신은 기득권 깨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와 같은 정치 기득권, 관력 기득권, 재벌 기득권, 노조 기득권 이것을 깨는 일을 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소명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제가 앞으로 꿈꾸는 제 길이고 알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였고요. 이번에는 야권 단일화. 그 누구보다도 야권 단일화의 가능성을 자신해왔던 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하태경 위원장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뭐 완전히 물 건너 가는 것 같더니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다 변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정치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게 짧은 시간에 아주 결단해내는 그런 의지, 용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저도 사실 이번에 다시 재평가하게 됐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대선이라는 게. 예. 이때 하루 남겨놓고 사전투표 하루 남겨놓고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집중력이 있는 정치인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 어떤 역사와 시대를 보는 좀 큰 정치인의 안목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네. 아니 그 전에 우선 결렬 선언도 안철수 후보가 했고 또 바로 그 직후에는 윤석열 후보가 또 그동안의 그 단일화 협상 과정까지 낱낱이 공개하면서 결국은 안철수 때문에 안 됐다라고 하는 선언까지 했고 그랬던 상황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안 후보가 내세웠던 게 이제 두 가지 그 변수가 있었는데 요인이 있었는데 하나는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그게 단일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하고 동시에 이제 이게 목적이죠. 그리고 예. 방법으로서는 여론조사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목적과 방법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우선순위냐 이런 부분에서 대등한 그 우선순위였던 것 같아요. 같은 비중에. 그러니까 예. 이제 단일화는 무조건 여론조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사실 여론조사가 이제 물 건너 갔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단일화 안 된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압도적 정권 교체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사실상 본인이 양보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어쨌든 이제 정치에서 중요한 게 방법보다는 목적이거든요. 예. 보통 이걸 혼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도 정치 개혁이 목적인데 연동형 비례제가 이제
방법이잖아요. 예. 이걸 더 이제 중시하다가 결국은 자기 약속 어기게 되고 국민들한테 신뢰 잃게 되고 이런 이제 과정을 겪었는데 이제 안 후보는 목적에 충실한 거죠. 알겠습니다. 충실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양보했잖아요. 네. 양보의 대가로 안철수 후보는 뭘 얻었나요? 미래를 얻었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약 그 독자 출마를 끝까지 강행했었으면 예. 안철수는 영원한 철수가 됐을 것이다. 예. 영철수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말 그대로 안철수가 됐습니다. 철수 안 하고 어제 우리 윤석열 후보가 철수한 게 아니라 미래를 진격한 것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저는 이게 퀀텀 점프를 했다. 도약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대선 승리 어떻게 우리가 이기게 되면 1등 공신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동인수위, 공동정부 이걸 사실상 주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 안철수 쪽 공동정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안철수의 새 정치가 이제는 말에서 실천으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단계가 된 거죠. 공동인수위, 공동정부, 공동정권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지분 차이가 근데 확실히 있지 않나요? 지분 차이요? 아, 지분. 양당의 의석수 차이도 어마어마하고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도 워낙 크고 사실 이제 지지율 차이가 워낙 크고 이런 것 때문에 여론조사 경선을 국민의힘 측에서 거부했던 거 아닙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공동정부의 지분 차이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민주당에서 그래서 뭐 이면 합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정면 합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인재를 널리 쓰겠다고 서로 공감했다고 합니다. 이제 지분이라고 하면 자기 사람을 쓰는 걸 전제로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 사람도 아니고 뭐 당신 사람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인재를 널리 쓰자 이렇게 합의를 하면 지분 논의에서 해방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밤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직 대선이 며칠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승리가 우선 급하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제 전부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만 막상 승리하고 나면 뭐 내각이 됐건 뭐 이런 자리들에 뭐 국민의당 인사도 와야 되고 심지어는 지금 하태경 위원장 말씀처럼 이 우리 사람 국민의당 사람도 아닌 또 새로운 사람까지 오면 국민의힘 측의 몫이 너무 줄어들어서 반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연히 감수해야 될 몫이죠. 저는 이제 우리 당이 소탐 대실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윤석열 안철수 비전이나 정책들 보면 DJ JP보다 훨씬 가까워요.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 정치를 저도 10년간 옆에서 쭉 지켜봤는데 안철수 후보 정치가 상당히 보수 쪽으로 스펙트럼이 이동했고 정책들을 보면은 우리보다도 더 보수적인 정책들도 꽤 많아요. 예를 들어 노동 문제라든지 뭐 노동개혁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보다 훨씬 더 오른쪽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IT나 과학기술 경제 영역은 안 후보의 어떤 독보적인 전문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동인수위나 공동정부 구성할 때도 안 후보의 식견이나 의견을 뭐 누구나 다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정치의 본질은 사실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고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인데 이것이 이제 안 후보도 정치를 꽤 했고 저희들도 안 후보랑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교훈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DJP 연대보다는 훨씬 강력한 연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쪽 몫이 줄어들더라도 그건 감수할 수밖에 없다. 감수하겠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제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번 단일화가 한편에서는 정권교체 쪽으로 사람들이 더 모일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제 그걸 기대하고 계신데 또 반대쪽에서는 오히려 이 선거 막판에 이런 단일화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민심이 돌아설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단일화 이후에 어제 같이 윤석열 후보랑 부산에서 지원 유세를 했고요.
정권 교체 에너지라고 그럴까요? 이제 선거운동 에너지가 질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에너지가 거의 폭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문가들은 안철수 지지표 중에 몇 프로가 올까, 우리가 윤 후보한테 오고 몇 프로는 이재명한테 갈까, 이런 그 공학적 계산을 하는데, 그게 간과하고 있는 게 국민들 마음속에 이제 끓고 있는 에너지거든요. 이 선거운동 에너지가 높아지면 일단 부동층도 움직입니다. 투표 안 하려고 한 사람들, 그러니까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음을 정하게 되고, 투표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현장에 나옵니다. 그게 저는 사전투표 비율이 굉장히 높았던, 네,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투표율 자체를 높이면서 그 블루오션을 새로 개척하게 된 거죠. 그게 저는 더 큰 효과라고 봅니다. 그동안 안철수를 지지했던 분들의 표가 오는 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부동층이 우리한테 온다. 그렇죠. 정권 교체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뭐 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주저하거나 아니면 정치에 좀 관심이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까지도 무투표층, 부동층까지도 움직인다는 거죠. 반대로 그 부동층이 위기감을 느껴서 오히려 이재명 쪽으로 집결한다는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텐데 대세가 기울게 되면 보통 투표를 안 하게 되죠. 이미 진 싸움인데 우리 투표에서 뭘 하냐. 그래서 저는 양 후보 간 격차가 더 지금 여론조사 보다 훨씬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최종 몇 프로 정도 차이 난다고 기대하십니까? 수치까지 좀 이야기하는 건 지금 좀 약간 과한 것 같습니다. 자, 대선에 끝나고 나면 뭐 이기든 지든 관계없이 아무튼 합당한다가 지금 합의사항 아닙니까? 네. 근데 그 합당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또 조금 이상한 얘기를 어제부터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 대표는 이제 당대표 책임감으로서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당도 합당의 의지가 높고, 근데 이제 그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합리적인 정치와 판단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여러 이견들이 있어도 상당히 저는 좁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그 구상 단계도 아직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합당 논의하기 전에 지금 선거 한 5, 6일 남았는데 우리가 공동 선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당장 오늘부터 이제 안철수 후보도 공동 지원 유세를 하고 그리고 또 공동 인수위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논의가 되겠죠. 결합력이 높아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케미가 생기는 거고 그게 합당의 어떤 기본 에너지가 될 겁니다. 그 단일화 선언한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입법 경험은 있지만 행정 경험이 없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일부러 딱 한 것 같은데 그게 혹시 뭐 총리나 경기지사 자리를 염두에 두는 발언 아니냐 그렇게 보시죠? 저는 모든 게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후보 제가 자리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안 후보의 제1 공약이 과학기술 경제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4차 산업혁명, IT 이거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대한민국을 이게 세계에서 가장 앞서는 과학기술 경제국가 만드는데 안 후보가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걸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자리 이게 저희 당에서 좀 배려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하태경 위원장까지 여야 단일화에 대해서 양쪽 입장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1부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후 2부에 뵙도록 하겠는데 방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산불 확산 때문에 동해에서 강릉까지의 KTX 무궁화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는 그런 소식 들어와 있네요. 전해드립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이 나라를 세우느라 조상님들이 얼마나 피땀 흘리며 고생하셨는데 수출, K-팝, 한류 이렇게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는데